장코치 시선, 아르네 슬롯은 어떤 감독인가?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직전 게 저기였죠. 한지플릭이었죠. 네. 그때도 제가 채팅창 그러고 나서 댓글을 봤는데, 거의 사람들이 이제 슬롯에 대한 이야기 좀 해달라. 그러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사실 리버풀이라는 클럽에 이렇게 슬롯이 와서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일단 의문인데, 클럽도 어쨌든 본인의 마지막 리버풀 경기에서 슬롯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연호하는 모습도 있었고, 뭐 선임을 하는 과정에서도 클럽 대체자로 빠르게 좀 부임이 된 편이고, 이렇기 때문에 많은 팬들도 좀 과연 리버풀이 암흑기 없이 다시 또 클럽의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라는 지금 관심 포인트가 잡히고 있는데, 일단 이 감독이 어떤 전술을 선호하고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하는지 그거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페이노트 경기를 좀 봤어요. 그래서 한 5경기 정도 최근에 이번 시즌 했던 거, 이제 끝난 시즌 거를 한 5경기 정도 봤는데, 보고 일단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적절하다. 그러니까 제가 리버풀이랑? 제가 저번에 그 첼시 엔조 마레스카 같은 경우도 영상 따로 빼서 찍었었는데, 그때도 저는 괜찮다라고 이제 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제가 첼시 팬이고 리버풀 팬인 거랑 별개로. 근데 그때도 그랬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클롭이 오고 나서 장기간 있었잖아요. 그 장기간 있으면서 약간 그 밑에 아카데미 팀들부터 이제 일괄적으로 이제 게임 모델을 적용을 해서 선수를 육성을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감안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최적임자가 온 걸 수도 있겠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점을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 슬롯 감독은 딱 장코치 팀 말대로 어떤 식의 스타일인지, 그리고 리버풀에게 굉장히 어울리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러면 이 전술판을 통해서 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도 한번 좀 보여주시면 팬들도 이해하기 좀 쉬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왜 적합한 감독인지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확신을 가졌냐면, 일단은 압박이에요. 그러니까 압박이라는 거를 근데 보통 그냥 공 없을 때 이제 수비가 하는 거, 수비 상황에서 하는 거라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카운터 프레싱 말고 정렬된 상태의 압박, 그러니까 온전하게 수비 국면에 놓였을 때 압박인데, 그거를 먼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상대 진영, 특히 골킥에서부터 압박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골킥 때부터랑 근데 이제 경기장 세로로 나왔을 때 4분의 1에서부터 압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굳이 따지자면은 뭐 리버풀 넘어와서는 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선수 구성이 다르다 보니까, 페이노르트 때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코어는 클롭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높은 지점에서부터 굉장하게 압박을 가하고, 그리고 압박을 단순히 하는 데서 그냥 그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공격성, 공을 뺏어오고 공을 뺏어낸 이후에는 이제 트랜지션까지 공격으로 전환하는 것까지 이제 성향이 있는데, 근데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경기를 보다 보니까 경기마다 좀 디테일이 다를 때도 있긴 한데, 골킥 상황에서 압박을 할 때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클롭은 이제 리버풀 팬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골킥 상황이면은 3인 압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쵸. 그래서 최전방 3톱 자체를 이제 갖다 놓고, 보통은 이제 6번 미드필더가 하나가 오니까 6번을 9번이 막고, 그 다음에 센터백에 대한 압박을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좌우 윙포워드, 그러니까 7번이랑 11번이 하는 거죠. 7번이랑 11번이 하고, 그리고 만약에 기회비용으로 여기서 공이 측면으로 이제 보통은 나왔다가 골키퍼에서 한 번에 풀백으로 넘어갈 때가 있으니까, 풀백으로 넘어갈 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풀백이 윙을 버리고, 애초에 그러니까 위치가 보통은 이렇게 있거든요. 위치가 보통 풀백이 이렇게 있어서, 만약에 넘어오지 않으면은 그대로 와서 이제 마크를 그냥 상대 윙을 마크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공이 한 번에 넘어올 경우에는 이제 풀백이 점프를 뛰거나, 혹은 이제 이거는 좀 더 리버풀 초창기였는데, 그때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핸더슨 있는 쪽 같은 경우, 이제 오른쪽인 경우가 많았는데, 4-3-3이면은 이제 리버풀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메잘라 혹은 인사이드 하프가 점프를 뛰어서 이제 여기서 압박을 해서 끝내는 경우가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슬롯은 이제 약간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 뭐냐면은, 슬롯은 보통은 이제 2인 압박을 하더라고요. 골킥 때 같은 경우 보통 2명이 와서, 경기마다 조금 다른데, 이제 페이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메잘라로 나온 게 스탱스다 보니까, 스탱스가 올라와서 2명이서 압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미드필더 보통은 팀버인데, 팀버가 와서 이제 이번 시즌 좀 아스날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이었죠. 그래서 약간 다이아몬드 사사이 형태처럼 4분의 1 이상 지점 혹은 골킥에선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고, 혹은 이제 경기에 따라서는 스탱스가 그대로 남아있고, 좌우 윙 중에 한 명이 들어와서 이제 압박을 가하고, 그리고 이제 한쪽 풀백을 비워놨으니까 사이드로 공이 빠질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풀백이 점프를 뛰어서 여기서 이제 원원원으로 막는, 이런 형태의 압박을 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2인 압박이냐 3인 압박이냐의 차이는 있지만 그 공격성 자체가 진짜 근데 거의 극강이에요. 특히 그리고 이게 그래서 엄청 잘 나왔던 경기가 뭐가 있냐면은 이제 뭐 리버풀 팬들은 궁금하셔서 찾아보실 수도 있으니까 후반기에서 4월 달에 경기한 건데 아약스랑 페예노르트가 홈에서 경기한 거 보면은 아약스가 거의 페예노르트 진영으로 넘어가질 못해요. 경기 결과도 그래서 몇 대 몇이면 6대 0이에요. 아약스가 아무리 뭐 상황이 안 좋고 해도 그래도 더비잖아요. 근데 페예노르트 홈인 거 감안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페예노르트가 6대 0으로 이겼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골이 들어간 장면이 뭐냐면 골킥에서부터 빠져 나오려고 시도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압박이 계속 가해지다 보니까 공의 소유권 내주고 소유권 회복했을 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곧바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뭐 이걸 그냥 공으로 하겠습니다. 공이 있으면은 공을 이제 공의 소유권 회복한 선수가 있으면 무조건 가까운 선수가 제가 맨날 얘기하는 공을 막는 수비의 등 뒤로 가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 국소부에서 여기서 2대1이 걸리면서 여기서 계속해서 뒷공간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게 공격성, 종적인 건데 여기서 계속 2대1 걸리면서 이제 6대 0까지 나올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일단 이 정렬된 상황에서 압박 이거는 이제 리버풀이 여태까지 계속 해왔던 거를 클롭이 가져왔던 거를 이제 연속성을 가지는 사람이 왔다. 이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그리고 저는 이제 높게 평가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계속 여기서 풀백이 이제 점프하는 걸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간단하지가 않아서 이게 조금만 늦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이 빠졌는데 얘가 앞을 봤는데 이제 도달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뒷공간이 완전히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까다로워요. 근데 싱크 같은 경우가 압박을 할 때 같은 경우도 이제 골킥 상황이 아니고 이제 센터백들이 공을 가졌을 때 예를 들어서 센터백이 공을 가졌을 때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센터백 2명 오고 뭐 거의 4-4-2 혹은 4-2-3-1에 가깝게 있으니까 가깝게 올 때도 첫 번째 압박을 시작하는 선수가 자신의 등 뒤에 있는 선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개를 돌아보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계속해서 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 싱크가 맞아야지만 연쇄적으로 압박이 갈 수 있어야지만 이제 압박을 가거든요. 안 그러면 압박을 안 가요. 왜냐면은 잘못 가가지고 나가 갔는데 뒤쪽에서 준비가 안 돼버리게 되면 순간적으로 수적 우위가 나오고 그러면서 그냥 뒷공간까지 다 열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특히 그리고 이제 풀백이 점프 뛰는 상황 같은 경우가 그 싱크가 엄청나게 잘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풀백이 공격적으로 압박을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센터백들 같은 경우 원원원을 해서 공이 넘어올 때 이미 앞을 보고 여기서 끊어내고 이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선수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클롭 감독이 했었던 것과 뭐 네. 이쪽에서의 약간 압박을 펼치는 부분은 다소 차이가 있어도 적응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어렵게 받아들이진 않겠네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건 디테일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페예노르트랑 리버풀은 분명히 다른 팀이니까 선수의 캐릭터가 다르기 때문에 뭐 4-3-3을 할지 뭐 4-2-3-1을 할지 그런 거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그 코어, 그 아이디어 자체 그리고 그 공격성 자체는 결국에는 뭐 그냥 쉽게 해서 동류다. 동류기 때문에 오더라도 적절하고 갭이 없을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건 없을까요? 어쨌든 토트넘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왔고 네. 똑같이 공격적인 성향을 지향하는 감독이잖아요. 근데 그 감독도 뭐 셀틱 시절도 그랬고 다른 리그들에서 이제 우승도 차지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슬롯 감독도 어쨌든 리그에서는 검증이 됐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어려운 감독인 거잖아요. 그렇게 감독이 왔었을 때 부딪히는 시행착오나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은 혹시 좀 없을까요? 그러니까 저번에 저희가 토트넘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게 뭐 이제 스로인 상황에서 상대가 스로인을 하는데 이제 반다이기 왼쪽 센터백이고 그 다음에 콴사가 이 오른쪽 센터백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거였거든요. 이 디테일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그냥 이 상황만 놓고 보면은 여기서 판다에게 오른발잡이로 왼쪽 센터백이니까 스로인을 던졌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모르겠어요.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 근데 제가 감독이면 저는 스로인은 세트피스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위치를 갖춰놓을 수가 있잖아요.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기 때문에 저였으면은 스로인을 여기서 던지면은 이렇게 압박을 하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무조건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왼발잡이면 다른데 오른발잡이면은 얘기가 다르니까 여기서 이미 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상황을 공 있는 이 니어 사이드에서 끝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토트넘 같은 경우 이날 경기 보면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스로인을 던진 다음에 오른발잡이 판다의 공을 잡았는데 송민호도 이렇게 압박을 해요.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전환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상대 자신들 페널티 박스까지 가게 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약간은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정렬된 상태의 압박의 디테일이 조금 토트넘은 저는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무슨 아예 기준 미달이다 그건 아니고 근데 약간 이 순간순간 좀 압박의 디테일이 좀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같은 선수를 압박해도 여기로 압박하는 거랑 여기로 압박하는 거랑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경기 중에 보시면은 이게 아예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게 튀어나갈 때도 튀어나간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내 등 뒤를 내준다는 거예요. 그럼 내 등 뒤를 제3의 선수가 커버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내 등 뒤 패스라인을 확실하게 막으면서 간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압박이 시작되는 거지. 그냥 막 무턱대고 뛰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페이노르트는 제가 그래도 보았을 때 높게 평가하는 건 보면은 방금 얘기했던 그게 보여요. 방금 제가 싱크 얘기했던 것도 그렇고 안 나갈 때는 기다리고 안 나가요. 타이밍 맞춰놓고 있다가 나가야 될 타이밍에 나가고 특히 이제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냥 상황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이쪽 센터백이 공을 가지고 전진을 한다고 치면은 여기서 중앙 이제 스탱스라고 치면 스탱스가 압박을 여기서 이제 사이드로 모는 압박을 할 때 같은 경우에 여기서 얘가 왼발잡이냐 오른발잡이냐에 따라서 이게 히메네스 같은 경우면 페이노르트 원톱이면 얘는 얘한테 달려가지 않고 이 패스 라인을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테일 같은 경우가 엄청 확실하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당연히 프리미어리그 왔을 때 리그를 모르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시행착오는 무조건 있겠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에서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조금은 토트넘이랑은 그 압박에 있어서만큼 좀 결이 다른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전방 압박을 통해서 볼을 소유하고 그 다음에 수비적인 부분도 그렇겠지만 바로 공격으로 이어지는 그림이고 이런 압박이 아니라 본인들이 뒤쪽에서부터 볼을 갖고 지공을 펼치게 되면 그때는 좀 어떤 식으로 공격 방향을 좀 만드나요? 그것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 경기 로마전 같은 경우 유로파리그 경기는 솔직히 좀 되게 재밌는 경기여서 로마도 데로시 감독 오고 나서 축구가 굉장히 좀 볼만해가지고 그 경기도 볼만한데 일단 좀 시각적으로 제일 많이 보였던 게 아무래도 아까 골 들어갔던 것도 그렇고 아약스전이어서 아약스전이랑 이제 아틀레티코랑 챔스 했을 때 경기 그 경기 이제 좀 가정해놓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약스전이랑 아틀레티코랑 챔스 이제 홈에서 했을 때 페이노르트 홈에서 했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상황이 뭐냐면 그러니까 전술적 상황이 뭐냐면은 두 팀 다 그러니까 아약스랑 아틀레티코 둘 다 수비 국면에서는 이제 5-3-1 형태를 갖춰놓고 했어요. 그래서 5-3-2 형태로 거의 이제 압박 완전히 앞에서 하기보다는 이제 미들블록부터 수비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거를 페이노르트가 어떤 식으로 공략을 했는지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배치를 보시게 되면 이게 센터백이 이렇게 2명이 있고요. 센터백이 2명이 있고 이게 6번 미드필더예요. 홀딩이 있고 그 다음에 좌우 풀백을 어떻게 놨냐면 좌우 풀백을 이 5-3-2의 3이랑 같은 폭에 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억제력으로 보게 되면은 이 둘을 6번이 묶어놓고 있는 거고 만약에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번한테 그냥 프리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 둘을 누가 억제하고 있는 거예요? 풀백이 묶고 있는 거예요. 풀백이 만약에 공이 예를 들어서 센터백한테 이쪽에 있다고 치면은 풀백이 여기 있다가 받으러 나와서 몸 바디 포지션 열고 받을 때 여기서 끌려 나오면 어디가 열리는 거예요? 이 사이가 열리는 거죠. 네. 근데 이 구조 자체가 일단은 그 제가 맨날 얘기하는 에메리도 얘기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7대3 우리가 하는 거를 바꾸진 않아요. 근본적인 걸 아이디어 자체를. 근데 상대가 5-3이냐 5-4-1이냐 4-4-2냐에 따라서 3할은 바뀐다는 거죠. 경기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그 3할에 대해서부터 이미 선수 이 배치 포지셔닝 자체가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경기 중에 굉장히 많이 나온 게 여기서 같은 경우에 압박이 만약에 오게 되면은 6번 프리로 봐서 받고 돌고 만약 여기서 미드필더 한 명 점프하면은 이건 이미 끝난 거죠. 왜 등 뒤에 하나 둘 다 있으니까. 스탱스랑 보통 이제 팀버였어가지고 이제 끌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높은 위치까지 갔을 경우인데 이제 많이 나온 상황은 뭐냐면 풀백 이제 여기서 만약에 강하게 푸시가 나오고 이 아틀레티코랑 아약스 쪽에서 이제 이걸 막으려고 했던 상황이 뭐냐면 스토퍼 혹은 센터백 중 하나가 이제 뛰쳐나와요. 점프를 해서 막고 여기서 그러니까 완전히 1대1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 또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했냐면은 윙이 양쪽 둘 다 이제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반대발이었어요. 오른발잡이가 왼쪽, 왼발잡이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여기서 윙이 내려오는 거예요. 윙백을 달고 끌고 나오고 많이 내려오게 되면 순간적으로 여유는 생기니까 여기서 이제 센터백한테 나갈 때 끌려 나왔으니까 이때 풀백이 이때 가고 반대발로 그냥 한 번에 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반대발 윙어를 쓰는. 네, 뭐 이 경기에서는 이제 그런 거죠. 네. 센터백이 하나가 점프를 뛰니까 우리 메짤라한테 뛰었을 경우에는 풀백이 여기서 가버리면은 여기서 이 미드필더가 쫓아가더라도 뒤에서 쫓아가는 게 되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교차해서 크로스로 이제 대각선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물론 2레벨의 감독들은 이 정도의 디테일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긴 한데 이 정도로 이제 디테일이 있다 보니까 뭔가 단순히 그냥 야 에리디비지의 프리미어리그보다 못하잖아. 그러니까 왔으니까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제가 색안경을 끼고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색안경을 좀 끼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에리디비지하고 프리미어리그는 템포가 다르잖아요. 경기 템포가 다르다는 거는 압박 타이밍이 그만큼 잡기가 더 어렵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전방부터 압박할 때 측면에서 점프해서 압박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노출되면은 위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슬롯 감독이 시즌 초반에는 많이 흔들릴 거라고 보나요? 저는 별로 안 그래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선수 퀄리티 자체는 개인기량을 놓고 보면 당연히 프리미어리가 에리디비지보다 높겠죠. 근데 이게 제가 팀 이름에 이거 네덜란드라서 어떻게 읽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마지막 라운드였나 경기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이거는 무슨 너무 경기가 압박이 너무 그러니까 쉽게 해서 너무 속된 말로 빡세요. 너무 빡세서 되려 그러니까 그 경기 있잖아요. 시티랑 첼시 4대4 나왔던 경기. 그 정도 수준으로 막 뒤섞여서 1대1의 연속으로 막 계속 나오거든요. 로마랑 유로파리그 때도 사실 그런 상황이 좀 많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그렇게 일관화시켜서 에레디비지가 프리미어리그보다 템포가 느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그런 경기도 있겠죠. 근데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건 매 경기가 다른 표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화를 시키기가 쉽지 않고 되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야 이거 프리미어리그보다 상대 압박이 더 빡센데 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축구를 구사하면은 결국은 후반전의 체력적인 문제, 후반기의 체력적인 문제, 거기다 프리미어리그는 경기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그냥 그것도 물론 당연히 맞는 말씀 해주신 거긴 한데 애초에 리버풀은 그런 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제가 얘기했던 건 장기 프로젝트로 위유겐 클롭이 오고 나서 리버풀은 이러한 방향성에서 축구를 해왔던 팀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피지컬 얘기를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근데 피지컬이라는 게 그냥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뭐 저한테 왜 제 선수들 같은 경우 코치님 피지컬 훈련하려면 뭐해? 너 혼자 훈련할 수 있는 거 뭐 있어? 그래서 그냥 전 맨날 그래요. 축구하라고.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처럼 축구를 하기 위한 피지컬을 갖추기 위한 최고의 훈련 방법은 뭐예요? 훈련 중에 바르셀로나가 하는 축구 상황을 최대한 몸이 많이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압박을 한 다음에 빠르게 역습으로 전환하는 상황을 하기 위한 최고의 피지컬적인 훈련 방법은 뭐예요? 공을 가지고 그 상황을 최대한 많이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을 받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수비가 나한테 왔어요. 수비가 따라왔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엄청 단편적이지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 필요한 피지컬적인 건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수비에게서 떨어져 나오기가 엄마크를 하기 위해서 1, 2m 정도 빠르게 스프린트 한 다음에 받고 그리고 몸을 이제 뭐 바디 포지션 돌리고 혹은 여기가 왔을 때 만약에 수비를 벗겨내야 한다면은 원투 터치로 이제 벗겨내고 턴하는 동작이 이제 여기서는 피지컬적인 능력이 되는 거죠. 근데 거꾸로 얘기해서 이 파란색 팀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파란색 팀인데 이 팀은 여기서 역습을 하는 게 주로 포커스고 그게 최대 강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 팀은 여기서 공을 뺏은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공을 뺏었어요. 그럼 센터백이 오겠죠. 그러면 이 센터백의 등 뒤로 뛰어서 공을 받은 다음에 20m, 30m를 공을 가지고 전진을 한 다음에 여기서 피니싱까지 갈 수 있는 게 이 팀의 필요한 피지컬 능력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물론 당연히 공이 없는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죠. 뭐 필요한 대로 이제 뭐 공이 없는 뭐 짐 세션을 진행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 그럼 이거를 잘하고 이거에 익숙한 신체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걸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거죠. 그럼 몸이 거기에 익숙해질 테니까 그 부하에. 사람들은 흔히 말하면 피지컬이라고 하는 거는 다 웨이트를 하거나 뭔가 심폐지구력을 키우거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그 팀의 축구에 맞는 그 전술적인 이해도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뭐 근육이나 이런 것들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약간 달리 봐서 제가 아까 전에 체력적인 문제 안경 이제 벗은 건가요? 네, 색안경 벗고 예. 네.
선입견 없이 네네네. 질문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얘기한 건 보통 중하위 리그에 있는 감독들이 좋은 성적을 낼 때에는 베스트 11을 제대로 짰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교체 카드 옵션을 보통 2장에서 3장 정도만 가져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데 프리미어 리그 같은 이 빅리그라서 거기다가 또 이 빅클럽 같은 경우에는 경기 수가 너무 많으니까 결국 선수 운용 자체에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감독이 약간 시행착오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면은 기존의 베스트 11을 잘 짜놨는데 여기서 한두 명 부상당하거나 한두 명 체력적인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이거를 어떤 식으로 다시 메우느냐 거기서 이제 감독의 역량이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그건 그럴 수 있죠. 근데 약간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별로 뭐라 그러지 고민할 게 없는 게 뭐가 있냐면은 물론 그러니까 훈련 내적으로 말씀하신 부하나 그런 것들 조절해야 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고민할 게 경기 숫자가 늘어났을 때 고민할 게 없는 건 뭐냐면은 훈련 다음 날은 그러니까 경기한 다음 날은 훈련을 못 해요. 안 해요. 회복 훈련을 하고 그렇죠. 회복 훈련을 하기 때문에 경기 숫자가 많으면 생각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회복만 하면 경기 다음 날 회복 훈련하는 거예요. 못 해요. 근데 물론 그거 있죠. 그러니까 훈련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날짜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한 이 게임 모델을 선순위 제가 방금 얘기했죠. 신체적인 것도 그걸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날짜가 더 줄어드는 거죠. 프리미어 리그는 컵 대회 2개에다가 뭐 리그도 그렇고 거기다가 챔스까지 나가고 막 이러면은 그 날짜가 줄어드니까 그거를 그런 그 기회 비용을 조금밖에 날짜가 없는데 너 훈련을 뭘 할래에서는 확실히 말씀하신 그 시행착오가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래서 감독들이 그 구단 뭐 레전드나 아니면 리그 오래 뛰었던 예를 들어서 과르디올라가 아르테타를 처음에 수석 코치로 데려왔던 것도 그렇고 거기서 그러니까 왜 그런 선택을 하냐면 그걸 아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치로서도 당연히 어느 정도의 그 안목이나 전술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게 있어야겠지만 그걸 아는 거죠, 이 사람은. 그걸 아니까 이렇게 뭐 경기에서 일주일에 3경기를 했단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요일 날 한 다음에 수요일 날 한 다음에 뭐 또 일요일 날 했어요. 그러면 야, 너 선수 때는 보통 일수월 이렇게 경기하면 어떻게 했어? 왜냐면 또 토수일 하는 거랑 또 일수일 하는 거 다니까 그 하루 차이도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물어보는 거죠. 야, 너 프리미어리그 오래 뛰었잖아. 너 뛰었을 때는 어떻게 했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원정 스토크시티 원정 맨날 춥고 뭐 습하다 맨날 하잖아. 야, 너 스토크시티 원정 갔을 때는 뭐 어떻게 했냐? 기차 타고 갔냐? 뭐 버스 타고 갔냐? 비행기 타고 갔냐? 이런 것도 근데 다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리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 있으니까. 일단 그리고 이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페르누르트, 뭐, 이 슬롯 감독은 뭐, 알크마르도 있었고, 그 다음에 페르누르트가 있었는데, 페르누르트의 전술이 어떤 지금 가장 가까운 전술이니까, 이런 식의 압박 체계나, 이런 식의 이제 빌드업 체계를 가져간다고 했었을 때, 지금 리버풀에서 혹시 보강할 포지션이나, 보강이 필요한 선수, 스타일, 뭐 이런 게 있다면 있을까요? 9번 얘기가 그 히메네스를 영입한다고 해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누네즈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아까도 계속 누네즈 얘기 올라왔는데. 누네즈는 어떻게 되는 거야? 누네즈가 열심히 뛰긴 해. 그렇죠. 찬스를 많이 놓칠 뿐이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러니까 묘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 누네즈가 선수 캐릭터만 봤을 때는 저희가 오늘 얘기했던 이 슬롯의 최적화예요. 부합하죠. 9번에 아까 얘기했죠. 공 뺏으면은 가고 압박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압박하고 압박 방향성 가져가고 벤피카 때부터 그거는 뭐 알메리아 때 봤던 거니까. 근데 결국에 우리가 얘기가 나오는 건 그거잖아요. 지금도 이 얘기가 나온 게 9번인데 야 골대를 무슨 10몇 번을 맞추는데 그게 결정력 얘기가 나오죠. 9번이냐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되게 좀 저는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11명 중에 한 명으로서 이 게임 모델을 수행하기에는 눈에서는 꽤 좋은 옵션이에요. 근데 11명 중에 한 명인데 9번이기 때문에 골을 넣어야 한다는 걸 감안하면은 약간의 의문부호가 따라오긴 하죠. 그러면 사실 하베르츠랑 비유하기는 어렵지만 똑같이 역할을 소화하는 건 아니니까 하베르츠는 어쨌든 아스날에서 좀 갱신됐잖아요. 네네. 그런 느낌으로 누네즈도 좀 바뀔 가능성이 없을까요? 저는 솔직히 심리적인 게 좀 크다고 보기 때문에 뭐 갑자기 돌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골대를 그 프리미어리그 골대 제일 많이 맞춘 선수잖아요. 뭐 14번인가에 맞췄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결국에는 야 그럼 야 골대 맞춘 거랑 골 넣은 거랑 차이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거 그냥 슈팅 한 그래. 적으면 5cm? 5cm? 야 여기 말고 여기다 찼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로 선수가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제 생각에 심리적인 게 좀 큰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나는 그 사실 슛 셀렉션에 문제가 있는 선수들은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뭐요? 잘하는 선수지만 슈팅을 할 때 선택을 잘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 대표적으로 스털링. 잘못하는 선수들이 있어. 그 슛 셀렉션을 잘 못하는 선수들이 있어서 네. 그건 이제 사실 개선할 수는 있거든. 그쵸. 생각해보면 라우타로 마르티네스도 약간 그런 캐릭터였어. 그런 캐릭터였는데 걔가 어느 순간부터 그게 점차 좋아지기 시작해서 이제 좀 기복이 줄고 이런 건데 근데 내가 봤던 어떤 선수보다 쟤는 그게 심하거든? 굳이 저렇게 때릴 수가 있나? 저 상황에서? 약간 그런 게 너무 많아 쟤는. 그럼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형은? 아, 난 되게 어려워 아니, 보이긴 해 진짜.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얘기하면 없진 않은데 가능성이 좀 낮아 있어. 보인다. 근데 어떻게 저렇게 때리지 저거를? 약간 이런 선수라 저거는. 계속해서 슬롯 감독이 믿음을 줘야 되겠네. 아, 넌 할 수 있다? 넌 할 수 있어. 난 널 믿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가 봤을 땐 그 리버풀 막 사진 다 지우고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분명히 심리적인 게 엄청 큰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외모로 보면 막 그렇게 막 그 있잖아요. 막 영어 못하는데 막 스페인어로 막 라커룸 막 대화, 팀챗 막 자기가 하고 막 그런 거에서 되게 유쾌하고 약간 쿨한 캐릭터인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그 사진 지우고 하는 거 보면은 이게 심리적으로 그쵸. 누구보다 흔들린다는 거거든요. 내가 그거 잘 알고 있죠. 겉으로는 쿨한 척 하는데 속으로 문드러지는 거. 그 주로 형수님이랑 얘기할 때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네. 오은영 박사가 해결책이 될 수도 있어요. 아유, 히샬리송도 사실 그런 거잖아요. 막 울면서 막 인터뷰하고 그쵸. 자기 막 뭐 축구고 뭐고 막 약간 살고 싶지 않았다 막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축구 선수이기 전에 사람이니까 얘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건 축구 선수뿐만이 아니라 저도 예, 그렇잖아요. 그쵸. 그럼요. 그쵸. 멘탈적으로 흔들리면 네. 뭐 방송도 잘 안 되고 네. 뭐 모든 게 잘 안 네, 되니까. 어제 주원이랑 네. 히든 풋볼 하는데 주원이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내가 너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인다. 눈도 충혈됐고 그러니까 자기가 좀 다운돼 있대 기분이 요즘에. 그래서 너는 왜 다운돼 있냐? 하는 일도 잘 되고 뭐 무슨 걱정이냐? 근데 걔가 나를 보면서 그러더라고. 형은 왜 업돼 있어요? 난 아무리 봐도 형이 업돼 있는 걸 이해가 안 가네. 그러더라고요. 네. 나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아 진짜 그게 모르는 거죠. 그 흔한 진번 얘기 있잖아요. 열길 뭐 그건 알아도 사람 마음속을 모른다고. 진짜 그 뭐 그런 거죠. 우리는 다 각자 다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이 삭막한 세상 서로 사랑하고 삽시다. 네. 저 보세요. 저 인스타 나오고 자식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버기맘, 다이어맘. 저는 심지어 남자인데 맘이래요. 그래서 거기다 뭐 잭슨맘. 전 자식이 셋이나 있습니다. 벌써. 아니 뭐 콘텐츠만 찍으면 다 마음 되니까. 네, 이제 뭐 또 뭐 슬롯 뭐 누네즈맘 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저희가 사람들이 조금 원했었던 이 아르네 슬롯이 리버풀에서 과연 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장코치랑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뭐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갖고 있는 본인의 전술적인 성향이나 특성상 리버풀이랑 너무 잘 어울리기 때문에 시행착오나 좀 도입되는 데 있어서 초반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지언정 충분히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라고 좀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클롭 감독의 기본 틀을 가져가되 뭐 시행착오든 약간의 뭐 실수든 이런 가능성을 최대한 줄인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색채를 유지하는 가운데 성공할 가능성을 가장 높다고 생각해서 데리고 온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지 안 할지 좀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미국에서 그 야구단 운영하는 팀들이 대부분 이제 이런 체제로 완전 바뀌었거든요. 감독이 진짜 그 예전으로 돌아간 거죠. 헤드코치 같은 그런 시스템. 전체적인 큰 방향성, 선수 영입하는 거 이런 거 다 구단이 다 결정을 해놓고 그러니까 단장이 오히려 단장 중심의 그런 소위 말하는 프런트 야구가 된 건데 여기 리버풀도 어쨌든 간에 미국 자본이 이제 소유하고 있는 구단이고 여기도 클럽 감독이 했던 그 스타일이 이게 우리한테 잘 맞아. 이게 딱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방향을 설정을 하고 감독도 그래가지고 상당히 빠르게 선임할 수 있었고 미리미리 다 봐뒀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슬롯 감독도 만약에 이제 프리미어 리그에서 성공을 하게 되면 아마 이런 모델들이 아마 거의 다 완전 대세가 될 것 같고 지금 안 그래도 첼시도 그런 모델 하고 싶다. 뭐 아스날은 이미 그런 식으로 약간 어느 정도 식으로 성공한 그런 느낌이 있고 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좀 되게 흥미로운 그런 시즌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야? 뭐 얘기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형? 그러게. 아, 참았어요. 네. 얘기하세요. 저는 참아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와 가장 좀 반대되는 측면에 있는 클럽이 메뉴 같아서 감독이 오면 선수 영입하고 확 바뀌고 네. 또 감독이 오면 선수 영입하고 또 확 바뀌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서 터나는 계속 가야 된다? 알아서 선택하겠죠. 네, FA컵 우승했으니까 명분이 있으니까 그쪽은. 알겠습니다. 뭐 오늘 저희가 준비했었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고요. 뭐 내일은 제가 알기로는 덕현이가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덕현이랑 뭐 형철이랑 또 다양한 이야기 또 나누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히든풋볼 라이브 오늘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